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 같아요. 저도 기후변화 연구를 30년 이상을 진행해 왔는데 워킹그룹 1, 2, 3가 다 모인 적은 제가 알기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정태근? 아마 이창훈 원장님께서 오늘 계기로 분기별 한 번씩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아마 정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것은 처음은 참 잘해요. 중간에 이행평가가 안 되고 계속적인 이런 포럼이 잘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원장님 임기까지는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제 발표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혜성 의장님이 하신 내용을 보고 역시 의장님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항상 이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면 감동을 주는데요. 어떻게 이 과학과 정책을 연결을 해야 될 것인지 저도 기후변화를 연구하면서 숱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동안 30년 지나서 지금까지 볼 때 지구가 좋아졌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잘못했느냐? 여기 계시면 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 생각은 들고 이제 앞으로는 이 많은 어떤 기후변화 문제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이해 소장님이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이제 IPCC를 보고 있으면서 이번 6차 평가 보고서에는 국내 연구자가 10명이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정태영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7차 평가 보고서에는 곱하기 2, 공이 하나 더 묻는 정도로 많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제 IPCC 실제 보고서 참여에 기여를 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토론은 총 7분이 토론을 할 텐데요. 이제 워킹그룹 1에 2분, 워킹그룹 2에 2분, 워킹그룹 3에 3분과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실제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마지막 토론 부탁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7분의 소개는 개별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첫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워킹그룹 1에 담당하시는 분이고 민성기 교수님입니다. 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성기 교수님은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를 계시고 실제 6차 워킹그룹의 주지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상기후 원인 규명의 전문가이십니다. 예, 토론은 저희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7분에서 8분 정도로 토론을 해주시고 끝나면 또 이제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질문을 남기시면 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문을 종합해서 나중에 발제자의 마지막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텍의 민승기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 저도 이 뜻깊은 자리에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저도 이상기후 연구를 오래 해왔지만 주로 과학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책까지 생각해 보지를 많이 못하고 지내왔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1에 이제 저자로 참여하면서 특히 이상기후 원인 규명 쪽으로 많이 이제 기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특별히 이번에 아까 이준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지만 동아시아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드린다면 우선은 동아시아 지역이 다양한 현상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폭염도 있고요, 호우도 있고, 태풍도 있고, 가뭄도 있고요. 지금도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이미 겪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제 리스크 렐러번트 내지는 팔러시 렐러번트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임팩트 렐러번트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극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임팩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기후 현상들이 어떻게 왜 커지고 있고 얼마나 커지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심해질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각각의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도 해주시고 평가도 해주셨는데 제 앞으로의 추세라면은 AR6에서도 짚었는데요. 이 복합 극한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할 수 있고요. 컴파운드 이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생길 수도 있고요. 연속적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온 뒤에 바로 호우가 오든지 아니 폭염과 가뭄이 같이 오든지 이런 연속적이나 또는 동시에 생기는 이런 복합 현상들이 아직 정책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현상들에 대한 영향들은 많이 되어 왔는데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겼을 때에 이런 영향은 훨씬 클 것이고요. 또 장기간에 이제 지속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적응하는 방법 내지는 완화 방법을 생각할 때인데 가능성은 적지만 엄청 이제 큰 극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피해를 많이 줄 텐데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빼고서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었지만요. 이렇게 가능성은 약하지만 임팩트가 엄청 큰 현상들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정책에 반영해 왔는지 저는 이제 과학 분석을 많이 하면서요.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기후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자연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하게 모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뉴스를 접해 보시면 아니 이거는 예측하고 좀 틀리게 훨씬 빨리 찾아왔네, 뭐 더 크게 왔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전망치를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부분 위주로 정책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가장 심할 경우는 얼마나 심하게 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복합적인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향평가 쪽에서 쉽지 않은 쪽이 그걸 정책에 반영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민승 교수님 올해는 폭염은 어떻게 보세요? 극한가요? 어제 예측하시면 사상 최고 아까 이준규 교수님이 계속 뭐 최고 최대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올해 예측은 어떻게 생각? 이게 매해를 예측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네, 점진적으로는 계속 이제 확률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올해는 굉장히 더울 거라는 이 비전문가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맞죠, 이준규 교수님?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여튼 역시 과학계 입장은 다르시네요. 예, 하여튼 굉장히 폭염은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도 폭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 냉방의 문제 저희 집도 심각한 현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이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에서 특히 탄소 순환 연구, 온실가스 모니터링 모델링의 어떤 전문가이십니다. 또 현재는 서울대 AI 연구원의 기후 AI 센터장,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승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먼저 오늘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에 민 교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뵙게 되고 한 자리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쭉 들으면서 저도 느낀 건데 기후변화는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모든 분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참을 만큼 참았고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과학이든지 적응이든지 뭐 완화든지 쭉 들어보면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배출량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뭐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흡수량은 이미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거의 한계에 온 것 같고 저희가 미래 뭐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돌려서 생태계 흡수량 전망해도
그렇게 큰 비전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얘기한 탄소 중립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데,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또 배출량 저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앞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만 가지고는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디서 배출이 일어나고 흡수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조금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작년에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저희 국가의 그 발전소들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관측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목표를 잡으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이행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된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제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배출량을 저감하고 또는 뭐 완화 부문에서 녹지를 더 확보하고 뭐 자연 기반 해법으로 우리가 뭐 산림을 더 조성하고 한다고 했을 때 탄소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기온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나무를 우리가 10그루 심으면 그 동네에 기온은 떨어지고 수증기량의 변화도 발생하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는데, 배출량 저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30년에 만약에 30% 40% 줄인다고 하면 2030년 이후의 기후는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바뀌어 나가는 기후는 지금 우리가 IPCC 보고서에서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1과 2와 3에 있는 부분에 그 영역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의 새로운 기후를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할지를 또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란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세 가지 영역의 연구들이 같이 융복합이 잘 이루어져서 조금 탄소 중립 이행 평가도 잘 되고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또 맞이해야 될 기후 변화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에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통합 연구. 제가 기후변화 처음 연구할 때 그 이슈가 참 잘 제시가 되었는데 그동안 잘 실천 안 됐던 정말 어려운 어떤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화장님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통합 연구, 워킹그룹 1, 2, 3을 어떻게 연계해서 종합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번 어떤 그 워크숍을 계기로 좀 활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재밌네요. 2030년에 정말 우리가 40%가 이 저감이 된다면 어떻게 기후가 바뀔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지고 이 패스가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다음은 워킹그룹 2에 대한 어떤 토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연구원의 물국토연구본부의 선임 연구원으로 계시며 특히 IPCC 극한 기후 현상과 적응에 관한 특별분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6차 평가 보고서에 검토 주재자로 계시는 명수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의 명수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워킹그룹 2에서 아시아 챕터의 검토 저자였고요. 그리고 이번 6차 평가 보고서에는 이제 그 크로스 챕터 페이퍼라고 여러 그 챕터 간에 이제 연결을 해서 그런 이제 정리하는 페이퍼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안 지역과 정주지에 대한 크로스 챕터 페이퍼의 또 검토 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AR6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세 가지 특별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1.5도시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와 해양에 대한 특별 보고서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토지 특별 보고서의 주 저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특별 보고서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요약을 한다면은
일단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토지와 관련된 그런 생태계가 여러 가지 영향을 입고 뭐 인간이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식량 생산이라든지 그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그 토지 이용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한 23% 정도를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토의 관리,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5도씨 보고서에서 1.5도씨보다 2도씨로 이제 넘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육상 생태계에서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피해와 이런 손실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메시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R6에서는 이제 AR5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AR4랑 비교를 했을 때 좀 큰 차이가 그 이전에는 워킹그룹 2에서 주로 취약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2년도에 출간된 그 극한 기후에 대한 특별 보고서에서 리스크라는 개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아까 보셨던 그 프로펠러라는 그 처음에는 이제 꽃잎이라고 우리 표현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그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크를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AR5에서 기후 취약성에서 이제 리스크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고, 이번 AR6에서도 리스크를 되게 심도 있게 많이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연안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정주지 같은 경우, 특히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그런 이제 위기가 리스크가 되게 많고, 생태계의 경우도 그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와 그리고 또 급진적인 그런 변화, 그 극한 현상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PCC 보고서를 꾸준히 보시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좀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기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좀 뻔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아직까지 충분히 감축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 영향이 더 커지고 취약성 리스크가 더 커진다라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단순히 이제 그 글자로서 지금 인류가 되게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인류의 생존과 다른 생물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정말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준희 교수님 발표 자료에 우리가 배출하는 매 온실가스 1톤마다 기후 변화를 이제 초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에 정태용 교수님 발표에서 결국 이제 엔드 유저 사이드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워킹그룹 1과 워킹그룹 3가 이렇게 시작과 끝이 딱 맞물리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KEI에서 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생활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되게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탄소 중립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물었더니 그 이유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한다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유사한 조사를 12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응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토록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답이 나오다니 좀 안타까웠는데,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그렇다면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주체는 누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12년 전에는 국가와 정부 쪽에서 이제 1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일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이런 그 인식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그런 거를 추진을 한다면은 다음번 그 주기에는 좀 더 좀 성과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환경부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명순이 박사님 토론을 들으면서 그 인간의 활동에 의한 국토의 관리, 우리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만들고 있는 제3기 신도시도 그렇고 국토 종합 계획도 그렇고 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최근에 탄소 중립 그린 도시의 선정에 조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알고 있더라고. 지자체에서는 스스로 기존 시가지에서 탄소 중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시민 참여 아니면 뭐 교육 이런 뭐 액션을 통해서 줄이겠다는 많은 플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태영 교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수요 서비스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낸다면 훨씬 우리는 이제 기후 중립적인 어떤 생활을 가능할 것이라도 생각도 해 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워킹그룹 2의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현재 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이면서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변화 완화 적응 통합 모델링 연구, 엄청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아마 워킹그룹 1과 2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구하시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박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찬입니다. 오늘 총태성 연구관님의 발표 잘 듣고 이게 IPCC 워킹그룹 2에서 어떤 걸 좀 고민하는지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요약해 보면 결국 기후 영향이라고 하는 게 지역적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재해 성격의 문제나 영향의 성격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떤 지역에 가중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1.5도 이상의 기온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결국 그 적응에 있어서 그러면 국제적인 탄소 중립 목표랑 다르게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의 어떤 이제 적응 목표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많이 더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런 불확실성에서 뭔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진일보한 방식의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향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료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구분을 조금 덜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 적응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공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언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실제 그런 정보 생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환경부가 여러 가지 영향평가, 리스크 취약성 평가 체계를 R&D 개발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될 적응과 관련된 행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료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후 문제가 결국 지식의 불균등에 대한 문제이고 정량화가 부족한 거에 대한 문제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연관된 정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와 연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결국은 탄소 중립도 가야 되고 기후 적응도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목표가 되었고 수단에 대한 선택이 남긴 했지만 결국은 2030년이 바뀔 거고 2050년이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반영된 사회 경제적인 경로에 따라서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 또 영향은 어떻게 달라질지 등등의 어떤 모습을 그려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게 한데 가려면 결국 SDG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 기후 대응, 생물 다양성 등과 대한 연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것들을 가져간다고 하면 공간계획에서는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데 이 국토부, 산림청, 환경부, 해수부 각기 다른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식과 따로 가면서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를 위하는 것인지 국가 번영을 위하는 것인지 이런 목표가 명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으면 실제 그 방법에 대한 선택
수단 선택에 있어서도 명료성이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IPCC 보고서에서 기후 탄력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고 그 우산 아래 SDG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도시 기반의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체계와 도시가 같이 작동해야 되고 그걸 수반하는 재정 체계와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 평가라고 하는 부분과 제도화시켜서 영향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법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이행 체계가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 기업과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ESG라고 하는 활동을 기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기후와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해서 기업이 하는 행위가 어떻게 반영될 거냐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 워킹그룹 3의 정태훈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이 재무공시 또는 어떤 금융과 관련된 연관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응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사례에서 가져왔던 한계점은 무엇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해줄 수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했던 노력들이 좀 더 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기후 적응의 문제는 장기적인 전망과 종합법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인프라를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맥락 속에 그린 인프라 또는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작동될지는 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 저개발 국가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결국 기후 적응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기존 산업 체계가 기후 적응과 관련된 산업 체계로 전환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클러스터를 개발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 영양 취약성뿐만 아니라 적응 기술 개발 관련된 클러스터 그것이 그게 실체화되는 도시에 적용되었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한 실증을 해내갈 수 있는 체계로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이고 환경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거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를 어떤 목표에 얼마만큼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명확화 그리고 결국 적응의 문제가 공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얼마만큼의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그 해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 그게 이제 생물 다양성이나 기타 국가적으로 지켜야 될 것 글로벌하게 지켜야 될 것을 훼손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 경제성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시민은 그렇게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등등이 같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표준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기후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개도국의 기후 적응에 대한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고 하면 ODA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표준화된 방법론과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패키지화돼서 전환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셨네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하셨고 거기서 제가 몇 가지 발표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공간 정보에 대한 부분들 아마 정태선 박사님 나중에 답변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드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는 것인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면서 불구하고 그런 공간 정보들을 어떤 적응이나 어떤 키워드 속에서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계획 수단과 어떻게 연계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우리가 과연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역할에서 ODA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정말 적응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표준 방문론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어떤 논란의 어떤 논의거리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MBS 부분이 중요하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감축 부분과 약간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보면 아마 워킹그룹 2와 3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두 분의 워킹그룹 2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워킹그룹 3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기후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핫한 이슈이고 민감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도 다 터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먼저 환경연구원의 기후대기 연구 본부장으로 계시고 전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도 하셨고 IPCC 5차 6차 평가 보고서의 주 저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IPCC 보고서에 특히 그 제3 워킹 그룹의 중요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정태영 교수님께서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번에 IPCC 보고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1.5도씨 감축 목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달성할 수는 있다, 달성할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에는 달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챌린징한 그런 목표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정 교수님 발표 중에 상당히 특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2030년까지 43% 거의 이제 배출량을 절반을 가까이 줄여야 합니다. 엄청난 목표인데 그 줄여야 할 양의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1톤당 20불 정도 이하에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과학적인 어떤 과학자들의 평가 결과입니다. 사실은 20불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거의 돈이 안 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탄소세나 또는 배출광학에 20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뭐 에너지나 이런 것에는 거의 가격의 영향이 미미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아주 별로 어렵지 않은 수단만 동원을 해도 우리가 줄여야 할 부분의 절반 가까이를 줄일 수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그럼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과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느냐라는 걸 좀 고민해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온실가스 문제나 에너지 문제가 너무나 정치화돼 있고 뭔가 과학에 근거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이제 정치적인 논쟁만 있지 실제로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이 가지고 있는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자리가 저는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정치적인 그런 논박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만을 말할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는 그런 분위기, 이런 토론의 장이 저는 너무나 그동안 부족했는데 오늘 같은 자리가 상당히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을 봤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주최 측에 또 한 사람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조금 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감축해야 될 양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느냐? 사실은 너무 정치적인 논쟁만 있지 실제로 액션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NDC 2030년 목표를 엄청나게 강한 목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40%라는 것은 정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배출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야 되는 걸 비슷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단 1%도 1년 동안 1% 줄인 적이 없습니다. 딱 2번 줄인 적이 있는데 하나는 IMF 위기였고 하나는 코로나였어요. 사실 1년에 1% 줄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나라로서 40%를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죠. 줄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 그럼 과연 우리가 정말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웠는가? 여러 가지 자문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IPCC 보고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중에 절반 이상은 우리가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상당히 참 큰 잘못을 저질렀죠. 국가가 2020년 목표를 30% 줄인다고 해놓고 사실은 10%도 거의 못 줄인 셈이 되고 그것도 코로나 덕에 줄인.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근데 지금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어떻게 40%를 줄일 수 있을까? 저는 그 과학에 분명히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불도 안 되는 그런 낮은 비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태양광을 해라, 원자력을 해라, CCS 해라 이런 것을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줄여야 할 것은 이 모든 기업과 국민이고 기업과 국민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 하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느 기술을 해야 된다라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것을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책으로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탄소 가격제이고 배출권 거래제이고 탄소세도 물론 이제 좋은 정책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이 잘 작동만 할 수 있다면 지금 또 재미있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20불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시장만 잘 작동을 하면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의 거의 절반은 사실 자동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IPCC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 가격제의 그 역할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회성 의장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연설하실 때마다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차피 시장 경제를 채택해서 그 시장 경제에서 살고 있고 이 안에서 이 모든 사람의 국민과 기업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책은 탄소 가격제이고 그것을 정상화하기만 하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과학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과학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논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논쟁의 대상은 저는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아니고 그 여러 그 다양한 경제 주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인센티브를 디자인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를 우리가 논쟁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미 시장에서 더 싼 가격에 감축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 그 과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선택을 해서 정부가 그런 좋은 정책을 시행만 한다면 더 이상의 그런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IPCC 이제 주저자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워킹그룹 3가 또 중요한 그 새 워킹그룹 중에 하나인데 2명밖에 없는데 사실은 너무나 우리나라의 그 국력이나 여러 가지 그 규모에 비해서 대단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한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다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음에 AR7부터는 적어도 2명은 너무 적다. 한 5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를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원에서 주관하기도 한 행사인데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의 기회로서 앞에서 또 지금 자장님께서도 적어도 이제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상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고 또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도 저희 연구원에서 저희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앞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세게 하셨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김정건 박사님의 의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역시 탄소 가격제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에 맡기면 시장에서 저절로 많은 부분들이 탄소가 저감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더 앞서서 탄소 가격제를 통해서 어떻게 CO2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면 좋겠고 정책 디자인 참 좋습니다. 어떤 정책을 디자인을 해서 시장 스스로 이제 해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한편 참 걱정되는 부분이 40%를 줄여야 되는데 반은 $20로 줄인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그 계산을 해보면 답답해요. 정말 2030에 40%를 줄일 수 있는 정말 많은 수단들이 개발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는 생각에 대해서 아마 좀 종합 토론 때 조금 더 논의가 진행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이 나는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많은 토의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워킹그룹 3의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로 계시고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기술경영학부의 카이스트 지속발전센터장으로 계시며 규정책, 경제, 환경경영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고 5차 평가 보고서에 기여 제자를 활동하신 분입니다. 엄주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엄주용입니다. 정태현 교수님께서 그 제3작업반 결과를 요약을 해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특별히 그것 가운데 기술과 그다음 정책, 또 금융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 세 개의 요소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재생에너지와 뭐 ESS 기술이 그동안 눈부시게 혁신되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2030 NDC, 2050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까? 기술은 굉장히 눈부시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특별히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그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게 조금 더 정말 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뭐 태양광 임대 사업을 비롯해서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 사업, 그다음에 뭐 지역 주민과의 협력, 혁신적인 협력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눈부신 기술 혁신이 우리나라만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 탄소 중립을 향해서 어차피 나아가는데 그 감축이 어려운 소위 말하는 하드 투 어베이트 부문 감축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그 중공업 그리고 화학공업 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부분에서의 에너지 를 어떻게 배출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빠른 속도로 전기화 그리고 수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송 부분의 연료를 어떻게 대체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혁신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또 순환 경제, 또 효율화, 또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또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축 옵션을 그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되 특별히 이제 결국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없앨 수 없는 그 배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R&D 투자나 평가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파리 협약을 통해서 이제 탄소 감축 인증권 거래 메커니즘 아티클 6에 그 해당 조정 기반 그 해외 이전 감축 기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갈 때 공신력 있게 그 감축 기회를 크레딧을 확보해 나가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술 혁신의 중요성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기술에 대한 옵션, 기술적인 옵션 수단들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김용건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경제성에 기반해서 다양한 감축 기술 옵션들을 그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재생에너지는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 기술, 그다음에 CCUS 등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 경제성이 없으면 당연히 시장에서 채택이 안 될 거고요. 경제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히 흡수 기술들, CDR 기술들, 산림 탐수 흡수나 공기 중 탄소 직접 포집 기술, 뭐 이산화탄소 기반 친환경 시멘트 등의 지금 보기에는 어쩌면 공상과학 같은 미래 기술로 보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투자가 필요하고 실제로 해외 민간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빨리 해 나가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중립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성에 기반해서 정책 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민간이 채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내지는 NDC 달성이 우리 산업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 아니라 그 산업 혁신과 경제 발전의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정태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중요했던 부분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지능형 내지는 AI 기반으로 한 수요 관리 사업들, 그리고 IT 기반으로 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등의 여러 가지 혁신의 기회가 있고, 특별히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어 나가는 가운데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사업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은 우리 국민들은 깨끗한 전기를 최고의 품질로 값싸게 공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 개편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민간의 활력이 들어오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와서 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준하는 그러한 고품질의 전력을 값싸고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에 더해서 결국은 이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 목표 수립과 믿을만하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수단 마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 가격 정책 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도 생각하고요. 너무 동의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이 현저하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이다는 것, 그렇게 돼야지만 투자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탄소 가격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의 영역으로 변수로 남아 있는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정말 투자가 일어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줄 수 있어야 된다. 현저한 탄소 가격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상승할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를 시장에 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기후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돈줄을 기후 변화 대응 분야로 틀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요. 아까 이제 정태인 교수님께서 2.3 내지 4.5 트릴리언 달러가 매년 투입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정도의 투자 규모는 사실상 이 1.5도씨에 준하는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해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이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은 결국은 모든 민간과 공공 부분의 자산 가치에 기후 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제 기후 리스크라는 것은 물리적인 리스크와 정책 이행 리스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이러한 자산에 이런 기후 리스크가 현재는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민간 부분의 변화가 괄목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 자산운용사,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처에 대한 조직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고, 투자 철회 내지는 배제, 다양한 형태의 관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지금 유인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리백, 넷제로, 또 요새 들어서 이제 과학 기반 목표 설정 (SBTI) 등의 다양한 형태로 민간 부분의 압력을 투자자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기후 관련된 재무정보 공시를 체계화
하고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2021년도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그다음에 K 텍소노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확정되어서 재정 투입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민간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수립돼야 될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장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2025년까지 지속 가능 보고서 2조 이상 시가총액 2조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30년까지 모든 공시 기업들이 다 보고를 하게 되도록 지금 확대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지금 앞으로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시를 체계화하고 그래서 자산 가격에 이런 기후 리스크가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제 엄정 교수님 토론에서 민간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에 대한 활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참 저 좋은 어떤 워딩인데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 보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역시 수용성의 문제,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기술 옵션에서 중립적으로 접근한다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곡되지 않고 전문가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중립적으로 기술을 볼 수 있다면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도움된 기술들이 도입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우리의 어떤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뭘까?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서 목표 정책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무주공산이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책에 실제 바뀌더라도 과학적인 전문가 입장에 볼 때 이런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적당하다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된다면 아마 이 포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가능성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역시 공공부문에서 재무공시 체계화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워킹그룹 1부터 3까지 어떤 6분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걸 전체 탄소 중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이제 기후전략과장이 와 계신데요. 많은 내용이 나왔죠. 이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지 이걸 주시면 또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이 행사 기획할 때는 우리 기후변화 정책관 국장이 원래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공석이어가지고 제가 일단 그 주무과장으로 이제 참석했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그 사실 이제 기후변화 문제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최고 전문가 분들이 그 계시는 자리에서 또 소중한 발표 듣고 의견 듣고 이제 거기서 제 의견을 좀 드려야 되는 되게 막중한 자리이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영광된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제가 준비한 얘기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패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고 좀 모자라면 다시 또 한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 IPCC 평가 보고서는 이제 특히 이제 공무원 중 정책 당국자에서 이제 기후 변화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동력을 좀 주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부 내에서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이제 되어주는 거고요. 그 일례로 이제 그 작년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이제 10년 전에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녹색 성장 기본법에도 상당히 좋은 조항들이 많고, 근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그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을 법에 분명하게 명시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030년에 뭐 중장기 표현이라고 하지만 2030년 목표에 대해서 단일한 데 수치는 아니지만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35% 이상 설정할 것을 이제 얘기했고요. 이에 반해서 녹색 성장 기본법은 사실 이제 그 장기 목표인 2050년 목표는 이제 부재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2030년 목표도, 그러니까 중기 목표도 시행령에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 이 큰 차이입니다. 법하고 시행령은 사실 법은 국회를 갔다 와야 고치는 부분이고, 시행령은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2020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후에 조금 목표가 이제 완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행령을 건들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고, 이게 사실은 그 정부뿐만 아니라 상당 그 특히 이제 되게 중요한 스테이크홀더인 산업계에 주는 시그널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일찍 준비해서 이제 줄여보자라고 나섰던 기업들이 좀 표현이 모아지면 바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려가야겠다라는 그 시그널을 주는데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저는 분명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번에 갖고 있는 그 체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그 2018년에 1.5도 특별 보고서가 있었고, 거기에 국제사회가 움직였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될 수 있었고, 이에 맞춰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제 그 2030 NDC 이제 상향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소중한 자료이고, 특히 아까 이제 그 정태현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자료 중에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까 이제 절반 이상을 톤당 $20 미만에서 이제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더 좀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감축 로드맵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항상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비용 문제에서 이제 산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주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올 한해 이제 그 감축 로드맵도 만들고, 그다음에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만들 때 잘 일단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탄소 중립은 가야 하는 길도 지금 명확하게 돼 있고요. 2030 NDC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단을 만들어서 이행하겠다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이미자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이 주관하는 이제 탄소 중립 실현,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 오셨고, 국민의힘에 그다음에 이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오셨는데, 되게 인상 깊게 받은 얘기는, 자기는 왜 기후변화 문제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가 더 잘하고 뭐 보수가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인류의 문제고 당면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 구분 없이 진보 보수 없이 한탄하게 밀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되게 이제 거기에 이제 힘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패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탄소 가격. 저희가 이제 그 준비를 거쳐서 2015년부터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15년, 17년 1기, 18년, 20년 2기, 지금은 이제 21년에서 25년까지 이제 3기에 가고 있는데, 과연 카본 프라이싱이 잘 되고 있느냐? 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발전, 그러니까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전가가 되고 있는데, 그게 또 전력 시장 가면은 또 비용 부담이 약간 왜곡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종별이나 기업들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거두는 기능.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감축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카본 프라이싱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예스라고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저게 이제 사기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되게 이제 유념해서 저희가 이제 그 유상할당 업종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하고 이제 비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배출 업종들이 다 유상할당에서 빠져나가는 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상할당의 그 비율도 높이는 부분을 이제 같이 좀 전문가분들, 뭐 산업계와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해서 좀 탄소 가격이 좀 제대로 부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후변화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적응 부분이 좀 제일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뭐다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워킹그룹 1
그 2, 3 다 균형되게 논의되고 있지만은 국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감축과 적응은 좀 무게감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어떤 주요 대책이 만들 때도 감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언론에 이제 뭐 스포트라이트라든지 관심을 많이 받지만은 우리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지금 3차에 이뤄서 했지만은 사실 크게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경부 내부에서도 감축을 담당하는 그 인력과 적응을 담당하는 인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좀 뭐 인력 증원이라든지 조직의 확대라든지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적응 부분은 분명히 좀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적응이 이제 그 조항이 딱 한 조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후 위기 적응은 이제 그 별도 장으로 분리가 돼서 한 8조에서 9조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공공기관의 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이행이라든지 새로운 제도들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이행하도록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측 장비 그다음에 어떤 그 배출량 흡수량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매칭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을 좀 해서 지자체랑 협업해서 대기 측정망에 좀 온실가스 관측망을 좀 붙이는 작업, 그다음에 뭐 공중에서 관측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과 또 연계 이어서 저희가 국토부랑 협업해가지고 뭐 국토 약간 격자 무늬로 나눠서 배출량, 흡수량을 조금 이른바 이제 탄소 수지 지도를 만드는 작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할 때 조금 감축도 중요하지만 또 적응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같이 고민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자체 적응 대책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자체가 사실 적응뿐만 아니라 감축 부분에서도 해야 할 일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지자체별 또 편차가 되게 크고 역량별로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기본법에서도 좀 지자체 대책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지원 센터라고 좀 지자체별로 좀 설립을 해서 그 지자체에 좀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예전에 형식적인 뭐 기술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좀 진정한 어떤 그 지역에 어떤 뭐 통계, 뭐 감축, 적응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이 정도로 한번 하고 네, 더 필요하면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정환 과장님께서 이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마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 환경연구원의 실무자와 원장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좀 듣고 다음을 진행하면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신동원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원장님 끝에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준비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그 특별하게 지금 오늘 뭐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원장님께서 아마 그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원장님 뭐 보통 대부분 원장님은 기회사만 하시고 그냥 나가시는데 끝까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발제 그다음에 토론 너무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거의 뭐 99.9% 전부 다 지지하고 그다음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 희망은 그리고 희망이 과거의 이제 경험에 조금 비추어 보면 아까 그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권성동 원내대표 포함해서 기후 변화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조금 희망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약간의 그래도 기후변화 문제가 약간의 이제 진보 아젠다였다면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이 아젠다를 추구할 때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이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FTA 한미 FTA를 추진을 해서 결국 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보수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반대가 심해서요. 또 박근혜 정부 때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복지 정책을 이걸 아마도 진보 정부에서 추진했으면은 반대로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가 오히려 우리가 약간 진보 아젠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젠다가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 탄소 중립의 문제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제 문제고 산업 문제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번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조금 더 토론이 이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를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 항상 우울했던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이다. 미래는 참 우울하다. 나는 정말 다행스럽다. 일찍 태어나서 혜택을 보고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 이야기 듣다 보면 많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뭐 질문이나 아니면 그 들어온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7분을 토론하셨는데요. 혹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토론자 중에서 하다 보니까 좀 잊어버린 게 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뭐 1분, 2분 정도 하실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발언하실 분. 제일 처음 하셨던 민승기 교수님이나 정승희 교수님 뭐 너무 빨리 하시다 보니까 깜빡 하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더 추가 가능합니다. 네, 뭐 저희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 가지 뭐 미세먼지는 지금까지 많이 이제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예, 근데 기후 변화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토의 상황에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미세먼지가 햇빛을 차단해서 지금 약간 쿨링을 줘왔거든요.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더 더워야 되는데 덜 더웠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중국이 미세먼지 많이 줄일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혁신적으로 확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폭염이 훨씬 더 빨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 아마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그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결국에는 기후변화랑 연결되어서 같이 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두 개를 밀접하게 같이 놓고 둘 다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후변화 문제는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어떤 현상과 요인들이 얽혀 있다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있으면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죠? 태양의 직대 강선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온난화에 도움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후변화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분 중에서 한두 분 있으면 또 예, 지금 그 질문이 들어왔네요. 와, 어려운 질문이에요. 역형 그립이 동일하다 언급되고 있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통합적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야 될 출발점, 시작점이 어떤 것인지, 혹시 발제자나 토론장에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태영 교수님. 예. 오늘 얘기된 거에서 IPCC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한국 환경이나 기후 정책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런 거 빼고요.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저희 나라가 좀 부족한 거가 뭐냐면 너무 한국적인 입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 뭐 7, 8대 배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변화 논의는 항상 한국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 발표한 대로 이건 글로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통합적인 연구가 되려면요, 조금 저희가 한국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글로벌이나 우리 민 교수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동아시아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리지널이나 글로벌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워킹그룹 1, 2, 3 얘기는 아니에요. 같이 다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한국에서 벗어나는 연구에 대한 얘기가 지금보다 좀 많으면 좋겠고요. 정책은 당연히 지금 뭐 한국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2027년 8년 지금 뭐 8년 지금보다 6, 7년 후에 7차 보고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불과 2030년 NDC를 1, 2년 남겨놓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도 오늘 같은 논의가 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부터 한 6, 7년간 KI가 중심이 됐던 환경부가 중심이 됐던 조금 연구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주시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좀 글로벌한 관점, 리저널한 관점의 통합적인 연구가 한국 연구자들 위주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 연구의 특징은 또 외국하고 좀 잘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외국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7차 평가 보고서를 만들 때 한국 연구자들의 기여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1번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1번 답에서 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은 들고 저도 이제 1번 답은 조금 지나면 우리 그 역량이 향상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은 제 1, 2, 3 실무 그룹을 통합할 수 있는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제1 실무 그룹 과학자들은 시나리오만 이용했지 사실은 이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영 교수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번에 그 락셈부르크에서 시나리오 포럼에 초청받아서 가는데 보니까 정말 제1, 2, 3 실무 그룹 다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분 혹시 참여하신 분 있나 봤더니 아무도 안 계셔갖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융합 연구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따라가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제 세 개 실무 그룹이 함께 사실 공동 연구도 하면서 좀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발제자들한테도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시나요? 예, 들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제자한테 나중에 조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혹시 또 빨리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또 갑자기 또 없어졌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안 해도 되나요? 아까 토양 이쪽에 있었는데 혹시 토양 쪽은 뭐 정태승 박사님이나 박찬호 선생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건견 안 되는 거죠. 이런 끝났고 이에 대해서 토지 이용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좀 내려가 보시면 토양 유실, 토양의 안보 그리고 세 번째 메탄에 대한 부분들. 탄소 가격 이런 부분들 궁금하다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발제자가 중심으로 이제 답변을 하면서 정리하시면 도움 될 거라는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끝나기 전에 오늘 발제하신 분들이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3분 정도씩 이야기를 하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준희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부산에서부터 오늘 올라왔습니다. 7차 보고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과기정통부나 환경부의 과장님, 국장님들 만날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이동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저는 선진국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 기술 분야는 선진국이고 또 기후변화 과학에서도 정말 많은 우리가 진보를 이루어왔습니다. 6차 보고서에서 많이 참여하였지만 선진국 수준의 지원이 안 되었죠.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저자님들이. 이와 같은 수준의 지원으로는 신진 과학자가 저자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기상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굉장히 이 선진국 수준의 지원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7차 보고서에서는 이제 개인 과제로서 저자들을 그 선진국들에서는 개인 과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론 여비도 하지만 관련된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챕터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또 참여 저자로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러한 기회를 줘야지만 가능하다.
제가 지금 제1실무그룹부터 지금 종합보고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는 우선 IPCC 자금도 많이 받았고요. 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기후물리단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기상청에 정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하면서 정말 신진 과학자들이 과연 이러한 우리의 지금 토양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정말 이제 선진국 정도의 수준이 아직 안 간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특별 보고서가 이제 7차에서 처음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특별 보고서는 1.5도 특별 보고서처럼 이 세 개의 실무 그룹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우리 신진 과학자들이 참여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도시 문제, 서울, 부산 도시들이 또 우리도 기후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지금부터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KEI도 그렇고 환경부, 과기정통부 모두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또 우리 저자님들도 다들 너무 어려우셨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신진 과학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그 도시 특별 보고서를 준비하는 단계, 7차 보고서를 준비하는 단계 다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태성 박사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희 교수님 좋은 그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은 더 어렵습니다. 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일단 토지형 변화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면 사실은 토지형 변화가 예전에 다루었던 그런 토지형 손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양 그 안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5차 보고서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토지형 변화의 가장 주된 부분 이 결국은 생태계 소멸, 종의 멸종 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화로 인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토지형 변화에 대한 부분을 IPCC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토양의 무분별한 이제 벌목이라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그 이제 토지형 변화의 심각한 문제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그 도시화 이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이런 선진국들의 산업들이 그 개도국으로 이전하면서 개도국이 도시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3분의 2가 이제 도시에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토지형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로 집중되는 문제.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도시화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인도, 중국 이런 데서 이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그 롤 모델을 삼는 것이 이제 한국, 일본 이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도시들을 이제 롤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좀 전에 이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시 특별 보고서를 만들게 된 이유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를 어떻게 녹색화하고 어떻게 토지 이용에 대한 그 물 관리 측면 그리고 재난 관리 측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도시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찬 교수님께서 적응 목표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전에 그 5차 보고서에서는 주로 이제 다뤘던 것이 취약성의 문제입니다. 정부 주도의 취약성 해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변화의 적응 목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취약성이라는 것은 이제 해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취약성이라는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뭐 일본의 대규모 쓰나미라든가 그 허리케인의 뉴올리언즈 같은 미국의 큰 재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취약성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리스크라는 것으로 전환을 해 나가게 됐는데 그 이제 목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간에 이제 리스크라는 것을 이제 저감을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극한 기상의 빈도 강도라는 거예요. 이게 극한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항상 비가 오면 이제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극한 기상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내가 살아 생전에 발생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혹은 우리 지역에 발생할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것들이죠. 극한 기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인지도입니다. 이런 극한 기상이라든가 재난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역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공간 분포라든가 이런 공간 정보의 중요성을 아까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인지도라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 지역하고 취약 계층이 생겼는데 이런 취약 계층하고 취약 지역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공감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IPCC에서는 그래서 적응에 대한 목표는 우리가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어떻게 상충이 되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목표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방법을 오늘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IPCC에서는 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리스크 저감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영향부터 어떻게 리스크를 도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표준화된 방법론도 제시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제가 무리하게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정성 교수님 2분 내에 마무리해 주셔야죠. 아니요, 30초만 할게요. 예. 그 두 분 저기 토론 김영권 박사님하고 엄 교수님 말씀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김정인 과장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뭐 이준희 교수님 말씀 뭐 굉장히 험불하게 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IPCC 대응은 개인기에 의존합니다. 개인기에. 개인이 능력이 되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선진국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선진국은 개인기도 뛰어나지만 국가가 시스테매틱하게 뒷받침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좀 아닌 사람인데도 훨씬 빨리 IPCC 쪽에 편입이 되고 그 사람들이 30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너무나 감사드린 게 환경부나 KI나 정책이나 정책 연구를 하시는 분들인데 더 이상 IPCC 7차 평가 보고서에서 이런 자리를 만드시려면 더 이상 개인기에 의존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스테매틱하게 도와줘야 그래야 처음 시작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선진국
학자들 모양 자유롭게 자기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라는 말보다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걸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리소스를 여기다 투입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과 시스템이 같이 가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뭐 하실 말씀? 예, 예. 이준희 교수님 말씀 듣고 약간 멍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토론에서 제가 일하면서 이제 AR에 많이 힘을 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작 평가보고 작성에 무슨 힘이 되어드렸나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당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제가 돌아가서 그 평가보고서 작성이라든지 IPCC 활동하는 부분에 환경부가 아니면 또 유관부처랑 같이 아까 얘기했던 시스테매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강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세 번째 질문은 우리 2차 포럼 때 답변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을 못 드리고 오늘 이준희 교수님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태원 교수님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그 IPCC의 6차 평가 보고서 포럼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집필했던 주저자 세 분과 그리고 관련된 분이 토론이 있었고 또 담당하는 이제 환경부에서 마무리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을 시작을 했고 이 시작을 바탕으로 계속 이런 논의가 이어지면서 과학적인 논의에 근거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정말 기대를 하면서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